이렇게 또 일하시는 선생님하고 직접 이야기 나누니까 훨씬 더 그 고민을 생생하게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으로요. 이번에는 그 당문교사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오늘 고민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문교사로 지금 3년째 일하고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느끼는 고민, 특히 이제 돈 고민에 관련돼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선생님 갖고 계신 고민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줘 보시죠. 제일 먼저 요거는 조금 궁금했던 건데요. 네. 뭔가 이제 노후를 생각해서 적금은 넣어야 되겠는데 뭘 넣어야 될지 조금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축이나 소비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통장 몇 개 정도 사용을 하세요? 저는 그냥 딱 그냥 월급 월급 통장 통장, 하나 네. 하고 나중에 이제 돈 들어오는 통장 하나 거기에 하고 약간 비상금 비상금 통장 하나 통장, 이 맞아요. 정도만.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쓰고 있는 급여, 월급을 받는 그 통장 외에 두 가지 정도는 최소한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수지라는 게 있잖아요. 저수지라는 게 이제 물을 가둬놨다가 가물 때 꺼내 쓰는 거예요. 내가 그 평균치를 감안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수지 통장에 네네. 조금 이렇게 소득이 높을 때 좀 담아놓고 가물 때는 거기서 물을 꺼내 쓰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돈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입은 변하더라도 소비는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써야 되는 것은 딱 정해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저수지 통장 외에 소비 통장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해요. 소비 통장이라는 건 내가 평상시에 한 달 동안 써야 될 예산에 대해서 정해놓는 거죠. 일단 저축이 먼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일정하게 주는 월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달은 소비가 많아지고 어떤 달은 소비가 적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명절이 있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는 이벤트가 있거나 이런 계절적인 지출이 있죠. 네. 그런 계절적인 지출 같은 경우도 미리 정해서 계절 지출 통장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소비하는 돈을 안 정해놓으면 어때요? 많이 들어오는 날은 그냥 많이 써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돈 관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축을 먼저 하고, 그리고 소비 통장에 소비 예산을 붙이고, 그리고 계절 지출 통장에 따로 돈 관리를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수지 통장을 잘 관리하시면 좋은데, 최근에 이 저수지 통장으로 쓰기 좋은 통장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파킹 통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건 안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마치 우리가 운행하지 않는 차를 잠깐 세워놓는 것처럼 당장 쓰지 않는 돈을 담아놓는 통장을 우리가 파킹 통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파킹 통장은 수시 입출금이 되면서도 이자율이 굉장히 높게 줍니다. 그래서 보통 뭐 금융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2에서 3% 이상 이렇게 하루를 맡기더라도 이자를 주니까 이런 통장을 우리 저수지 통장으로 좀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전세살이를 하고 있긴 한데, 네. 같이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이 최근에 영끌로 집을 구매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집값 금리도 올라가고 집값도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전세자의 입장에서는 집을 저렇게 구매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내 선택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그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 고민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말 정도에 영끌로 집을 사셨다 그러면은 집값의 거의 최고점에서 사신 거죠, 그렇죠? 지금은 현재 집값이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락세가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영끌로 집을 사신 분들은 굉장히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금리가 사실 보통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금리라는 건 경기가 좋아져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당분간은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금방 해결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영끌로 높은 대출 이자를 내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이라는 게 오늘 주식처럼 오늘 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일 팔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조금 시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집값은 말이죠,
의외로 이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통화량이라는 건 우리가 잘 듣게 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보통 뭐 금리나 네. 환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관심을 갖는데 통화량은 잘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통화량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총 그 화폐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화량이 어느 정도나 빨리 늘어나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3,720조라고 하거든요. 통화량이. 네네. 자, 그런데 이게 201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8년 전에 2,000조였습니다. 2,000조. 이게 우리나라가 통계를 낸 지 60년 만에 2,000조를 넘은 거예요. 60년 만에 2,000조를 넘었는데 그 이후 8년 동안에 지금 얼마라 그랬죠? 아까 3,720조. 그러면은 거의 한 2배. 그렇죠. 60년 만에 2,000조였는데 단 8년 만에 2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게 사실 이 통화량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2,000조 시대의 집값과 4,000조 시대의 집값은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는데 지금 중간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를 만나서 굉장히 사실 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로 사신 분들 조금 힘들고 조금 뭐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집이라는 게 만약에 뭐 2주택, 3주택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실거주하는 집이라면 투자도 투자지만 내가 실거주 목적을 위해서 산 거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집을 이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좀 좋은 찬스일 수 있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당장 산다라는 거는 모르겠지만 네. 당분간은 좀 집값이 하락하니까 네네. 그 추이를 잘 보시고 실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 한 뭐 2년 안 정도에 사신다 그러면은 뭐 작년에 최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굉장히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네. 어느 그 상한선이 있으면 거기서 더 안 떨어지나요? 우리나라가 10가구 중에 8가구가 1인 1주택이거든요. 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집값이 떨어져서 집을 판다? 이것은 사실은 뭐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부동산, 주택은 주식하고 달리 가격이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뭐냐면 밑으로 조금 잘 더 안 내려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주택 가격 하락이라는 거는 뭐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은 20%나 30%보다 더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20-30%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들한테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세 세입자들이 사실 신용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지금 빌려서 들어간 전세 자금이 누구한테 빌린 거죠? 은행에서 빌린 거예요. 네. 은행에 돈 맡긴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집값이 만약에 20% 30% 이하 떨어지게 되면 이 가격 위험이 아니라 신용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전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 그 정도 선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요거는 또 다른 고민인데요. 네. 그 한창 이제 주식의 대란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버텨라. 버티면 이제 좋은 날이 올 거라라고는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게 정말 버티는 게 답인지 그것도 조금 궁금해요. 아마 이 질문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종목이고 어느 정도나 마이너스고 또 소득이나 목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 딱히 딱 하나의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식이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3,300선에서 지금 2000대 초반까지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모 방송에 나가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조만간 주식이 큰 조정을 받을 거니까 현금을 주로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조차도 이 정도까지 빠질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건 언제 사야 되느냐? 터널 안에 있을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막 시장이 좋을 때는 이미 비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터널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아직 별로 좋지 않고 껌껌하고 뭔가 고통의 시기에 있을 때 사야 되는데 최소한 터널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터널 끝이 보일 때 사야 되거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2023년까지도 계속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뭐 연준 의장이 연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터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좀 아무리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있고 현금만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런 분들은 조금씩 사는 것도 뭐 아주 과히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데 네. 지금 이미 손실이 뭐 20% 30% 나는데 어떡하냐, 물타기를 또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건 말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아무리 주식이라는 게 하락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오르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 그죠? 재빨리 팔아야 돼.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서 아무리 오르다가도 뭐 또 약간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현금화하는 전략을 세워서 나는 그냥 원금만 되면 팔래 라고 생각했다면 90%에서 파시고요. 90% 정도만 돼도 팔래 라고 했다면 80%에서 파세요. 일단은 손절 포인트를 조금 더 낮추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올해까지는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면은 이게 그동안 쌓여있던 그런 퇴직금을 받는데 맞아요. 특수고용직의 입장에서는 이런 퇴직금 같은 개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만약에 다 끝났을 때 나의 노후를 생각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원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특수고용직 선생님들이나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생각보다는 사회적 정년이 지금 많이 늦어졌어요. 옛날에는 50대 중반이나 60대 은퇴하는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60대 은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 같은 경우에 생활비 자체가 과거에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문화생활을 하고 또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뭐 레저, 문화 이런 것들이 생활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본인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또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고 딱 정년이 끝나고 나면 난 뭐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안정된 노후라는 게 물론 뭐 퇴직금, 뭐 이런 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얼마나 내 일을 오래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 관을 딱 막아버리니까 지금 유럽이 에너지 대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노후도요. 내가 노후에 일을 지금처럼 풀타임으로 하지 못하게 되거나 아예 못하게 됐을 때 소득이 나와야 될 파이프라인이 이 가스관처럼 파이프라인이 4개가 필요합니다. 그 4개를 만드는 게 이제 노후 준비가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공적 연금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국민연금을 다 가입을 하고 계시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 안 하더라도 IRP라고 하는 거를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해서 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직장인처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립해주지 못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겠다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저축이거든요. 그래서 IRP는 아마 금융기관을 통해서 다 가입할 수 있는데 뭐 금리형처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데 투자해서 좀 투자형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활을 하시면서 퇴직연금을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IRP를 하나 만들어 놓으신다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의 노후에서 중요한 또 파이프라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기타 소득인데요. 기타 소득이라는 건 뭐냐? 퇴직하고 나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뭐냐면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니라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이라고. 요즘 직장인들 중에는 뭐 미용 기술을 배운다. 뭐 그 다음에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 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 하여튼 뭐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소득은 적더라도 내가 할 때 재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일로 세컨잡이라고 하죠. 전환을 하시는 노력이 필요해요. 마지막 파이프라인은 여러분들이 많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소득 받는 거죠. 임대소득. 임대소득 받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행복할 말씀을 해주시기만 해도 너무 갑자기 그래요? 상상하니까 너무 임대소득만 들어도 막 행복해. 그런데 사실은 임대소득을 받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힘들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생활비가 한 달에 500만 원 필요한데 임대소득이 2천 들어온다. 그러면 여유가 있죠. 안 들어오더라도.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이 임대업으로 노후 생활하는 분들이 생활비가 500이 필요한데 임대소득으로 500이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임대소득이라는 거는 굉장히 공실률도 높고요.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상가 건물보다는 주택에서 받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평생 일해서 딱 내 집 하나 딱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경우는 임대소득을 못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집에서 임대소득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난 딱 집이 하나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렌트를 해주고 나는 훨씬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 굳이 도심에 이 다운타운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외곽으로 빠진다든지 조금 더 작은 집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차액만큼 임대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대소득을 이 4개의 파이프 중에 하나로 준비는 하시되 상가 건물 쪽 투자보다는 집을 좀 더 상위 입지로 만들어서 그걸 임대소득으로 활용을 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이 4개의 파이프라인을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준비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준비고 이거는 우리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선생님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직장인들도 다 같이 이런 방법의 준비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 그 파이프라인 중에 항목 중에 하나도 세컨잡 있잖아요. 3, 4일 정도 그렇죠. 여유적인 시간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또 막 공인중개사 시험도 있고 바리스타 시험도 있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런 정보를 같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쇼핑을 너무 좋아해요. 네. 쇼핑도 좋아하고 엔게이지 지수가 높아가지고 뭐 외식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배달 음식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비만 되고 근데 소비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심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아서 소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팁도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에 정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축을 좀 해야 심적으로 좀 안정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부자는 부의 소비를 통한 기쁨보다는 부의 연속성에 더 큰 기쁨을 느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자꾸 소비를 합니다. 약간 우울감이 생겼어. 우울해. 그래서 나 좀 뭐 쇼핑을 해야 돼. 그래서 뭘 사. 그래도 나 우울하니까 뭐 좀 시켜 먹자. 자꾸 소비를 하면서 이 우울감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소비를 해도 그때뿐입니다. 소비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안 쓰고 저축을 하잖아요.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적 안정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내 통장에 돈이 빠르게 늘어나면 굉장히 안정감이 생기고 거기서 굉장히 뿌듯함이 생기거든요. 지금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쇼핑이나 외식 좀처럼 줄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쇼핑 예산, 외식비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 이 모바일에 보면 가계부 앱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가계부 앱을 보면 너무 좋은 게 요즘 예산을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달에 뭐 20만 원은 난 쇼핑비로 쓰겠다. 그리고 뭐 외식비는 내가 한 5만 원 정도 쓰겠다.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 입력해 놓으면 내가 카드를 결제를 하잖아요. 그럼 카드에서 문자 오는 거를 얘가 인식을 해서 이 업종이 뭔지를 AI가 딱 분석을 해서 이거를 쇼핑 예산에서 빼든지 아니면 외식비 예산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나한테 말을 걸어요. 주인님 지금 쇼핑 예산 20만 원 중에 5만 원 뭐 쓰셔가지고 15만 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돈을 쓸 때 그냥 막연하게 쓰는 것보다 나한테 주어져 있는 예산 안에서 쓰면 그게 답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쓸 때 해방감이 있어요. 왜? 어차피 예산 안에서 쓰는 거니까 불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소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예산. 예산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고민을 다 들어봤는데 어떻게 선생님과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도 되기도 했고요. 이제 이따가 집에 가는 길에 열심히 가계부 어플을 깔아서 네. 그거 먼저 실천을 해야 돼요. 예. 이렇게 또 일하시는 선생님하고 직접 이야기 나누니까 훨씬 더 그 고민을 생생하게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쌤 오브 쌤의 김경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